그래서 민주주의란 뭐냐? 이 천사의 맷돌을, 지금 제가 얘기한 천사의 맷돌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식. 사회적 시장 경제를 통해서 국가 책임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대해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협동조합으로 할 수 있는 건 협동조합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사회적 기업으로,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시민단체로 연대하여 국가에게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게 뻔하니까 말아버리고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진짜 이렇게 천사의 맷돌을 돌린 조직, 돌린 나라가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보겠어요. 이 스위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업에 가서도 소개해요. 기업 운영하는 방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기업들이 생산성이 높고 창의성이 높다.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정신사의 흐름에서 본 스위스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위스는 여기 있는 나라예요. 아주 조그만하죠, 이게. 유럽 대륙 전체로 보면 아주 콩알만한 나라인데, 여기에 보면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여기가 유럽 사람들은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북해라고 부릅니다. 북해. 왜 북해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네덜란드고 여기가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네덜란드가 아마 여기 세계를 제패할, 이쪽 유럽 대륙을 제패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자기네가 보기에 북쪽이니까 여기 북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사실 영국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동해죠. 여기 노르웨이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서남해입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여기를 전체를 북해라고 불러요. 절대 북해가 아니죠. 근데 하여튼 북해인데 여기가 대륙붕이에요. 여기가 아주 얕은 바다예요. 그 얕은 바다에서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석유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영국이 가져가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노르웨이가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서로 싹 이 대륙붕을 이렇게 거리로 나눠서 쪼개 가졌는데 유독 영국과 스웨덴, 노르웨이 지역에 있는 그 바다에서 그 석유가 많이 나와요. 노자지를 맞은 거죠.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북해산 브렌트유가 뭐 몇 달러다 막 이렇게 신문에 나왔을 때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석유의 대부분을 스코틀랜드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석유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영국, 잉글랜드로부터 항상 독립하려고 저렇게 난리를, 법석을 찝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도 하고 그래서 뭐 안 되긴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게 이슈가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석유들을 대개 노르웨이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여기서 나오는 것의 대부분을 국부 펀드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다 복지로 씁니다. 그래서 서유럽 국가들을 유형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서유럽 국가들을 보면 첫 번째는 스칸디나비아 모델. 이게 노르딕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순서로 잘 살아요. 이 나라가 왜 잘 사는지는 알겠죠. 이렇게 압도적으로 잘 사는 이유는 거기서 석유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무지하게 못 사는 나라들이었는데 한 2차 대전 후에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들로 탈바꿈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만 모델이 있습니다.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여기가 게르만 모델이고요. 언어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덜란드어도 가보면은 독일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되게 이렇게, 저기 무슨 뜻이다 하는 걸 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해요. 라틴 모델이 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 사람들은 언어가 진짜 비슷비슷해요. 이게 불어하고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다 바르셀로나가 있는 그 땅도 프랑스어하고 아주 비슷하고. 이 앵글로색슨 모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일랜드, 영국인데 이게 서유럽은 아니지만 호주, 미국까지 쳐서 한번 전체로 평균을 내보면 대충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앵글로색슨 모델이 영국인데 영국이 요새 힘들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건 사실상 이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이 사회적 시장 경제를 통해서 그 3인주의 정책을 썼거든요. 사회적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따라서 오랫동안 이 좌파 계열의 정당이 잡고 있어서 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우리에겐 너무나 먼 당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나가지 말고 일단 스위스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위스는 노르웨이보다는 작지만 스위스는 천혜의 혜택, 무슨 뭐 가스가 나온다든지 석유가 나오는 그런 혜택 없이 순수하게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생산성이 높고요. 미국 보세요. 미국이 약 한 5만 3천 불 정도 생산성이 있으니까 미국은 스위스에 비하면 어마무시한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도 겨우 5만 3천 불을 하는 것은 뭔가 그 사회에 비효율과 뭔가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데도 그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미국보다도 훨씬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죠. 그 비결이 뭔지를 우리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의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더니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 근데 저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기 맛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여기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무슨 지식일까요, 여기서? 이 세계에 대한 지식.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특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스위스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스위스는 여행을 많이 해. 그리고서 뭐 좋은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난리를 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그렇게 잘 살게 됐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양 문명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두 가지 문명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뭔가 오늘날 이런 방식으로 정착됐습니다. Unus pro omnibus, omnes pro uno. 영어로 말하면 one for all, all for one이라는 영어인데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석하자면 요 위에 있는 것은 뭘까요, 이게?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이죠. 히브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헤브라이즘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온 인류는 바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헌신해야 된다. 이것은 헬레니즘적 문명을 말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제 질문은 그겁니다. 저 한 사람, 맨 마지막에 저 one은 누굴까요? All for one에서 마지막 one. 혹시 아시는 분? 아니 뭐 그냥 추측해도 돼요. 네? 누구요? 예수님. 그럼 오늘날 예수님이 어디 있어? 좋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응? 오늘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그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 그 당시에 만났던 창녀, 그 당시에 만났던 세리, 그 당시에 만났던 정말 병자들, 문둥병 걸린 사람들, 사람들이 다 만나기 싫어하는 바로 그 사람. 현대 철학자들은 그것을 the least advantage라고 그래요. 최소 수혜자들. 그 사회에서 최소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 우리 온 인류는 the least advantaged, 가장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
문명이에요. 그게 바로 공화주의적 사상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바로 이것이 국가 운영의 아까 얘기했던 이 우누스 프로 옴니부스, 옴니스 프로 우노라는 이 말이 국가 운영의 공식적, 비공식적 모토예요. 스위스를 잠깐 들어가서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는 독일어를 쓰는 인종들이 모여 삽니다. 약 65%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프랑스어를 쓰는 인종들이 모여 사는데 약 25%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탈리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여기 조금 그 현지 원주민들이 모여 살아요. 그곳은 약 한 2% 정도 된다고 해요. 한 몇만 명이 여기서 산다고 하죠. 그래서 이 전부 800만 명이 이렇게 서로 인종도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네 종류로 나누어지는 언어를 한 나라로 묶어서 이제 스위스라는 연방이 생겼어요.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 아주 아름답죠. 제가 86년에 처음으로 한국은행에서 독일로 연수를 갔는데요. 86년이면 이제 전두환 정권 말기니까 아주 엄혹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하도 고생했다고 이제 소독 연방은행 연수를 갔었습니다. 몇 달 동안. 가서 스위스를 여행했는데 제가 제 생애에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한 점 흠이 없이 나라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는 것을 보고 이건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나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살 수 있었을까를 연구하려고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독일에 이제 마주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스위스를 여러 번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유럽의 정치인들, 기업인들, 스포츠 스타들,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은퇴하면 다 이런 스위스에 가서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1848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유럽 역사에서. 1848년은 막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문이 발표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겠어요, 여러분? 엄청 힘든 나날을 보냈던 시대겠죠. 왜냐하면 공산당 선언문이 발표됐다는 말은 그 시대가 이미 엄청난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거예요. 18세기 말에,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막 10살짜리, 10살 미만에 되는 아이들도 갖다가 하루 16시간, 20시간씩 노동을 시키고 착취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때였어요. 그런 걸 보고 막스가 뭐라고 그런 겁니다. 칼 막스가.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선언을 할 정도로 유럽 사회는 정말 막 혁명의 와중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1848년은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혁명은 압제하는 사람이 있고 압제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압제하는 사람에게 자기들의 의사가 관철되도록 만드는 게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프랑스에서 다시 왕정이 복구되고 다시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생쇼를 부리고 이런 바로 이 어간에 이제 혁명이 많이 일어나니까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스위스 사람들은 그렇게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에서도. 그래서 용병으로 많이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의 스위스 청년들이 가서 용병으로 팔려가서 전쟁을 치러줬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하는 것이 너무나 멍청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피를 흘리는 게. 그래서 이 청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들 부모를
전부 다 꼬신 겁니다. 뭐라고 꼬셨느냐? 뭐라고 꼬셨겠어요? 우리가 전쟁하지 말자.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칸톤, 여기서 칸톤이라는 게 소규모 국가들입니다. 그 칸톤들이 26개가 있는데 이 칸톤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그냥 민주주의를 처음부터 하자. 그러면 우리가 혁명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전쟁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갈등 없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1846년서부터 이제 그 칸톤을 대표하는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청년들 말을 듣자. 이래서 청년들이 얘기하는 대로 전부 헌법을 만들어서 1848년에 처음으로 연방공화국을 세웁니다. 이때가 연방공화국의 첫 해인 거예요. 슈바이처리슈 아이트게노센샤프트라는 이름의 말하자면 헌법에는 국호가 반드시 나오니까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자기네 나라를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스위스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불어에서 차용해서 세계인들이 그냥 스위스라고 부르는 거고 실제로는 자기네는 이렇게 불러요. 슈바이처리슈 아이트게노센샤프트. 이 게노센샤프트라는 말은 독일어인데 이 협동조합이라는 뜻입니다. 아이트라는 것은 선언하다 또는 언약을 맺다 그런 뜻이고요. 슈바이처리슈는 스위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뜻이에요. 스위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강력한 협동조합이라는 거예요. 협동조합끼리 협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국가를 만들자고 헌법에다가 자기네 나라 국호를 뭐라고 그랬냐? 스바이처리슈 아이트게노센샤프트. 그래서 이 아이트게노센샤프트라는 말은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쓰이느냐 하면 연방이라는 뜻로 쓰여요. 칸톤이라는 26개의 국가들이 한데 협력하기로 약속한 그것이 바로 연방이라는 뜻이에요. Confederation, 영어로 말하면 Confederation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독일어는 스위스에서만 쓰여요. 독일에서는 쓰이지 않는 독일어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이런 독일어는 안 써요. 자기네만, 스위스만 쓰는 아주 독특한 독일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쿠리아라는 관청이라는 뜻입니다. 그 청사라는 Confederationis 헬베티카라고 썼어요. 헬베티카라는 게 그 스위스 사람들의 그 종족의 이름이에요. 그 헬베티카가. 그래서 그 연방 헬베티카라는 나라의 연방 청사예요. 연방 정부 청사죠, 여기가. 근데 여기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서 올려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에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모자이크를 하고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뭐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 써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누스 프로 옴니부스, 옴네스 프로 우노. 이걸 써놓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서 희생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말을 연방정부 청사 도움에다가 아예 라틴어로 새겨놨습니다. 이렇게 새기게 된 것은 1848년에 연방공화국이 섰는데 스위스 연방공화국이 섰는데 20년 만에 신생 국가인 스위스의 20년 만에 그러니까 1868년에 그 뭡니까 그 알프스에 큰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한 마을이 전체가 떠내려갔습니다. 큰 희생이 됐죠. 그때 그 칸톤에 있는 칸톤은 각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대표자가 가서 이렇게 할 때 연방 대통령도 같이 가서 도왔습니다. 그때 연방 대통령이 한 말이 뭐냐? 우누스 프로 옴니부스, 옴네스 프로 우누. 지금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사회에서. 바로 그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연방이 전체가 나서서 그 재난을 복구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때부터 바로 이 우누스 프로 옴니부스, 옴네스 프로 우노라는 이 정치, 경제, 사회의 모토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연방 청사에다가 아예 못을 박아 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느냐,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조직을 운영합니다. 연방 조직, 칸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칸톤이라는
그 연방의 회원 국가잖아요. 그 회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가면 커뮤니라고 있어요. 우리 커뮤니티, 말하자면 아주 소규모 마을들이죠. 마을이 약 3천 몇백 개가 있는데 그것을 26개로 나누면 그 한 칸톤에 몇 개의 마을들로 돼 있어요. 그 마을들이 바로 그 이 자치기구예요. 그런데 그 자치기구가 운영하는 방식이나 그 칸톤이라는 국가가 운영하는 방식이나 연방 국가가 운영하는 방식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콜레기얼 프린시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합의의 원칙이에요. 합의하라는 거예요. 합의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한다는 건 뭐예요? 자, 저하고 둘이 뭔가 합의를 합시다. 그런데 내가 상사고 그 선생님이 부하야. 그 내가 인사 고과를 가지고 있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자, 지금부터 합의합시다. 합의가 되겠어요? 그건 합의가 아니지. 갑과 을의 관계지. 합의라는 건 뭐야? 수평일의 돼. 다 같아야 합의가 의미가 있지. 상사와 부하 사이에 합의한다는 건 합의가 아니지. 처음부터. 지시하고 명령한 거지. 밑에 사람은 상사가 무서워서 뭐 찍소리도 하겠어? 그러니까 합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평 구조 하에서 일어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평해야 된다는 말은 자기의 의사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연방 이제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얘기하겠지만 이 합의의 원칙은 매우 중요한데 합의는 만장일치로 해야 돼요. 연방 정부의 강요들이 연방 정부에서 발표하는 모든 정책은 연방 정부 강요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서 나온 one voice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공화주의적인 방식이에요. 이게 공화국의 특징이에요. 공화국은 반드시 이래야 돼요. 피라미드 구조에서 맨 정점에 어떤 한 사람을 딱 뽑아서 해놓고 권력을 거기다 다 집중해서 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이 아주 등신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게 어떻게 공화주의적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투표해서 뽑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거기다가 권력을 다 몰아주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거기다 몰아주고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해놓고서는 기다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막 댓글 달아. 이런 거는 진짜 아주 등신 같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조직 구조와 시스템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콜레기얼 프린시피에 따라서 합의의 원칙에 따라서 합의한다. 합의할 때는 반드시 수평 구조고 누구도 민홍지 한 장이라도 더 높지 않다. 다 똑같다. 두 번째 원칙은 콘코던스 프린시피예요. 합치의 원칙인데 뭐에 합치하는 것이냐? 국민의 뜻에 합치해야 돼요. 반드시 국민의 뜻에 합치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국민의 뜻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Folks Initiative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말로 국민청원에 부닥치게 돼요. 연방 정부가 국민의 뜻에 합치하지 않도록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국민이 10만 명이 연설을 해서 국민청원을 하면 그것을 국민투표에 반드시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연방 정부가 국민의 뜻을 합치하지 않도록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그것을 무효화시키거나 새로운 어떤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국민 발안이 가능해요. 국민 청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루어진 게 수십 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국민의 뜻에 합치하지 않게 의사결정한 경우가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지금 말씀드려요. 세 번째, 합치의 원칙 이해하셨죠? 국민의 뜻에 합치하도록 하는 방식이 시스템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이 나라는. 세 번째, 앙시아니테스 프린시피라는 건데요. 이것은 연공우선의 원칙입니다. 연공우선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나이 많은 사람,
연장자가 우선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나이 많은 거와 아무 상관없이 그 직무를 오랫동안 했느냐의 여부, 그 직무를 오랫동안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숙달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연공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 일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 먼저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세 가지 원칙, 자, 합치의 원칙, 합의의 원칙, 합치의 원칙, 연공 우선의 원칙. 이 세 가지 원칙이 지켜지면 그것은 공화주의적인 방식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거고 공화주의 이념을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금년도의 스위스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7명의 연방정부 강요가 있어요. 법무부 장관에서부터 내무부 장관까지 7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장관이 된 부임한, 장관으로 부임한 연도를 보면 2010년, 10년, 6년, 8년, 9년, 1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들도 보면 다 이렇게 다양해요. 60년생서부터 72년생까지. 50년생이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1848년에 이렇게 7조 우리 조선시대는 6조 시스템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7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걸 유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관들은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있느냐?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은 임기가 몇 년이냐? 1년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취임해서 12월 31일 날 퇴임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렇게 자기가 장관을 하면서 그냥 대통령 직무를 그 여벌로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나라를 대표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외교사절들이 오면 누군가 나가서 접견해야 되니까 7명이 다 같이 우르르 나가서 접견할 수는 없잖아. 누군가 한 사람이 대표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권한은 없어요. 특별히 더 권한은 없고 그냥 그 강요회의 때 사회를 보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합의의 원칙에 따라서 전체 의견을 합의로 이끌어내도록 만드는데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대통령 어떤 사람이 하느냐? 그거는 그 앙시아니테이츠 프린시프에 따라서 해요. 앙시아니테이츠 장관을 누가 오래 했느냐에 따라서 오래 한 순서대로 대통령을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의회에서 뽑기는 해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왜 2010년도에 인 사람이 대통령을 금년에 하느냐 하면 요 2006년에 온 사람이 제일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대통령을 했어요. 1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통령을 했습니다. 2013년에 이 사람이 대통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4년에 작년이죠. 이 사람이 대통령을 1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지모네타 주마루가라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럼 누가 할 것이냐? 99.999% 내가 예언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을 내년에 합니다. 그럼 그 다음 해는 또 누가 할 것이냐? 99.9%로 내가 예언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인당에서 두 사람이 장관을 차지했고 국민당 우파인 국민당에서 한 석을 차지했고 자민당에서 두 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기민당, 시민당이 각각 한 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이 몇 개인 거예요, 지금 이게? 5개죠, 그죠? 그 스위스의 정당이 액티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당이, 그러니까 의회에 배출해서 저기 몇 석 하는 것은 그 200명의 의석, 국회의원 의석 수 비례로 이걸 나누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3인당은 2석 하고 자민당 2석 하고 나머지는 각각 한 석씩 하자. 이렇게 해서 정당끼리 합의해가지고 이제 저 국회의원을 강요를 장관들을 뽑아서 장관으로 임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5개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해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뭘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의사가
여러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됐죠? 미국은 두 개 정당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매우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점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거는 짜장면 아니면 짬뽕.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처럼 밀가루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겨자 먹기로 그냥, 이번엔 짬뽕인가, 짜장면인가,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불행한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짬뽕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막국수도 있고, 있단 말이야. 이게 다양하게 골라 먹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의사를 의회에 얼마든지 표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에서 경쟁 시스템으로 사회가 운영되는 데는 정당이 두 개밖에는 안 생겨요. 왜냐하면 죽기 살기로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은 정당들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똑같아요. 다당제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당이 두 개밖에 안 남아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당 두 개밖에 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서로 경쟁 패러다임이기 때문에요. 승패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때려 눕히지 않으면 내가 국물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때려 눕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참한 상황이죠. 이게 미국 시스템이에요. 미국도 다당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다당제가 안 됩니다. 근데 유럽은 전부 다 뭐예요? 나라마다 다 다당제입니다. 다양한 정당들이 있어요. 시민당이 있죠, 기민당이 있죠, 자민당이 있죠, 국민당이 있어요, 삼인당이 있어요. 국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자기의 취향을, 정치적 취향을 마음껏 반영할 수 있게 돼 있는 시스템이죠. 좌파. 여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쓰는 거는 중도당을 말하는 겁니다. 좌파당은 기본적으로 우파와 반대적인 솔루션을 제안해요. 우파와 다른 제안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너네 둘이 싸우지 말고 한 발씩 양보하고 타협을 해! 이런단 말이야. 국민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린 새누리당도 그렇고, 한 당이 이름이 그래서. 하여튼 한 당이 있어요. 민주당이라고 합시다. 민주당. 새누리당이 있고 민주당 하면 맨날 둘이서 싸우는데 한 발씩 양보하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 합의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양보해. 조금씩 양보해. 그래서 교집합을 만들면 그것을 절충안으로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합의했다고 그래. 이건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오그라드는 발상이죠. 그게 나라가 오그라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백성들은 엄청 노동을 많이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정치인들이 전부 오그라뜨려요, 전부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스위스 의회에서 스위스 정부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요. 좌파의 제안이 있고 우파의 제안이 있으면 이 두 안을 항상 다 포괄하는 완전히 새로운 안을 만드는 거예요. 좌파의 안을 우리가 이게 합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하지. 완전히 새로운 안이 있어요. 이게 합집합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좌파의 안을 테이제라고 말하면 우파의 안은 안티테이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죠, 그죠? 테이제, 안티테이제, 그 다음에 뭐죠? 신테이제. 합이 나오는 거예요. 정반 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이 말하는 역사 발전의 법칙. 그게 뭐예요? 정반 합이잖아요. 정반 합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현실에서. 그래서 합의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합의하도록. 새로운 안이죠. 완전히 두 개를 포괄하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합집합이고 그것이 이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들이 해내는 창조성이에요. 학교에서부터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에서부터. 들어가면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합집합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더 커지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슬픈 일이에요.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들어보고 이것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학교에서 끊임없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독일 연방정부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인구로 따지면 스위스의 10배가 큰 8천만이 넘는 인구니까요. 뭐 봅시다. 메르켈 총리가 있어요, 여러분. 요 사람이 부총리거든요. 요 두 사람이 부총리. 경제 담당 부총리, 외교 담당 부총리. 근데 지그마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은
여기 3인당, 이 사람은 기민당이고, 이 3인당의 총재예요, 이 사람이. 3인당 대표예요. 그러면서 현 정부의 경제 담당 부총리입니다. 두 사람 사이는 어떤 관계일까? 정적 관계지. 그런데 한 정부에 들어가서 같이 총리, 부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3인당의 외교 담당 부총리인데 이 사람이 부대표예요. 어디에? 3인당의 부대표예요. 이 사람은 기민당, 요 총리와 같은 당이죠. 기민당의 부대표예요. 그러니까 그 정당의 우두머리들이 다 한 나라의 정부 내각에 들어가서 항상 뭘 해, 이 사람들이? 합의해. 합의한다고. 합의하는데 싸울 리가 있나? 싸울 리가 없지. 마음에 안 들어. 저 당이 만들어 놓은 게. 그러면 멱살 잡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 체류탄을 터뜨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끊임없이 뭘 해요? 대화하고 토론하고 보다도 합리적인 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정부가 발표하는 안은 이렇게 여러 정당이 모여 있지만 원 보이스로 나가요. 이해하셨죠? 합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합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줌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우슬라 폰 데어 라이엔이라는 58년생 이 아줌마예요. 이 아줌마가 독일에서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나중에 다시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의과대학을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의과대학에서 이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12년 동안에 7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줌마는 나중에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현직 의사예요. 실제로. 임상도 했던 의사인데 이 아줌마가 지금 뭐 하느냐 하면 이런 거 하고 다녀요. 이상하죠? 이런 거 하고 다녀요. 이 사람이 현직 국방부 장관이에요. 독일의 국방부 장관. 국방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왜 군대를 간 사람만 국방부 장관을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서로 합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군대와 상관없어도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우슬라 폰 데어 라이엔 세데우 국방장관, 현직 국방부 장관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법무부 장관인데요. 이 사람은 지모네타 조마루가라는 60년생인데 이 사람은 원래 대학을 안 나오고 뭘 했냐 하면은 콘서바토리움, 그러니까 예술학교를 나왔어요. 피아니스트로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피아니스트여서 해외 연주 여행을 다니고 그러던 여자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영문학하고 스페인 문학을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장관을 한다고요?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잘 해서 4년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재선됐습니다. 왜 우리는 법률가래야만 법무부 장관을 가지? 합리적인 의사소통 통해서 합리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이 중요한 거는 그런 창조적인 합집합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면 피아니스트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예술가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공화주의적인 발상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모네타 조마루가는 현직 대통령이자 법무부 장관이에요. 근데 법무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내무부 장관의 부장관으로서 일을 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디파트먼트의 포와 슈테어야. 여자니까 포와 슈테어린이지. 포와 슈테어린. 포와 슈테어라는 것은 서 있다는 말이에요.
슈테어가 서 있는 사람이에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냥 내가 법무부의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무부에 가면 내가 두 번째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슈텔 페어 트레텐데 포아슈테어린. 그 자리를 대리하는, 영어로 말하면 deputy에 해당되는 거예요. deputy forster, 그러니까 부장관인 거예요. 이게 계급이라는 생각을 하면 저게 가능하겠어요? 어떤 한 부서의 장관이 다른 부서의 부장관으로서 동시에 겸임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한 인간은 누구나 다 수평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계급적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맡는다는 게 뭐예요? 높은 자리에 갈수록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온통 지시하고 명령하잖아. 이게 국가를 이꼴로 만든 거예요.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그 합의는 반드시 국민의 의사에 합치하는 합의여야 돼요. 합치하지 않냐는 의사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국민청원에 부딪히는 거예요. 국민이 청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개 쪽팔리는 거죠. 연방정부가. 그래서 그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근데 조직의 운영 원리도 이와 비슷해요. 자, 재무부 장관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법무부 장관의 부장관이에요.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의 부장관입니다. 부장관이에요. 다 이렇게 나눠서 서로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야마시 칠 수 있겠어요? 여기서 꼼수를 부릴 수 있겠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4대강을 파겠어요? 국민의 뜻에 합치하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말하자면 합의의 원칙, 그것도 만장일치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이게 국무회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대통령, 금년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서실장이에요. 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아니라 이 내각 전체의 비서실장이고 이 두 사람 남자가 부실장이에요. 여기 지금 다 내각 장관들이 앉아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여는데 여기서 모든 일들이 합의로 일어나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대통령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역사 속에서 우연히 happen to be 내가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primus inter pares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 똑같은데 그냥 내가 우연히 앞에 서 있는 거야. 다음 내년에 가면 내가 또 뒤로 가고 다른 사람이 앞에 서 있을 뿐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베딩궁슬로우제스 그론트아인코멘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베이직 인컴, 우리말로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해당되는 겁니다. 연방정부가 연방시민단체가 올린 안을 묵살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말하자면 국민의 뜻에 합치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했을 의혹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청원을 했습니다. 12년도에 청원을 해서 지금 뭘 청원했냐면 모든 국민에게 직업이 있든 없든 소득이 있든 없든 기본소득을 무조건 연방정부가 책임져라 하는 청원을 냈는데 그 청원의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헌법을 바꿔라 그런 겁니다. 헌법을 개정하는데 110조 A항을 새로 신설해서 그 제목을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고 신설해서 제1항을 연방은 조건 없는 기본소득 제도를 마련한다. 둘째,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이 인간적인 삶을 누리며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세 번째, 기본소득 금액과 그 재원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따져보니까 이게 2,500 스위스 프랑 정도를 매달 국민들에게 주어야만 되는 금액이에요. 이 조건은, 이 헌법 조문은. 그러니까 2,500 스위스 프랑은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매월 누구에게라도 300만 원씩 자기 구좌에다가 돈을 지급해 줘야 돼요. 연방정부가. 스위스 18세 이상이면.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 또 이게 다 계산해 보니까 환경세를 확 올려. 그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품을 만드는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를 해. 그래서 그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서 하면 된다.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것은 국민투표에 붙여지게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프로세스 중에 있죠. 근데 스위스가 그러면 천국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스위스는 조세 피처의 원조예요. 그래서 은행 비밀 보호법이 있어가지고 은행에 들어가는 계좌는 누구도 그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약 거래 대금이라든지 불법적인 비자금이라든지 이런 부호들의 자금들이 스위스 은행으로 많이 들어갔죠. 제3세계 독재자들이 만든 비자금들이 다 스위스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 어느 정도 스위스 정부가 좀 이득을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하죠. 하지만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했어요. 석유 자원이 없는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스위스가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창조적인 나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구 대비 노벨상을, 특히 과학 분야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합집합을 만들어내야 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하기 때문에 창조적 새로운 안을 만들어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긴 안을, 내 생각안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거나 윽박질러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새로운 안을 만들어내도록 훈련받은 나라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시스템화하고 구조화하면 우리도 스위스와 같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 운영 방식은 제가 스위스를 예로 들었지만 이 운영 방식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기본적인 원리는 같아요. 그런데 조직도 이런 원리를 잘 활용해서 운영하면 집단 지성이 일어나서 창조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서 조직이 잘 번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존중과 집단 지성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러나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민주주의 사상과 공화주의 사상은 하루아침에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망하지 않고 차근히 해나가면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송덕호 본부장께서 광고하셨는데 그 광고에 따라서 이걸 조금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 마포 FM에서 만들었으니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조금 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밤늦게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